안녕하십니까. 배정한자풀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급료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배정한자와 확인학습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대견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은 2급뿐만이 아니라 1급에 도전할 수 있는 상당 부분 많은 원리와 논리 추론할 수 있는 한자의 깊이를 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글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요, 매산 밑에 세추입니다. 산과 새, 무슨 뜻일까요? 새가 밑에서부터 쳐다보니까 산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높을최라고도 하고요. 또 나중에 이걸 성시로 쓰이면서 성최로 쓰인 겁니다. 우리 최치원 그러면 신라말기의 학자죠. 이때처럼 새가 밑에서부터 위로 산을 쳐다본다. 참 재미있죠. 새가 날아다니다 어느 뜰 앞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위를 보니 산이 참 높아 보입니다. 그것도 저녁 때쯤 됐습니다. 돌아갈 길 막막합니다. 높아 보이죠? 높을 최자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성시로 쓰이면서 성최가 된 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한자는 이처럼 충분히 대화와 이야기에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나무목 옆에 가을추. 왠지 가을나무다. 가을만 되면 생각나는 건 추남이죠. 중요한 건 나무는 나무인데 가을이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호두나무과에 속하면서 열매가 10월경, 즉 가을에 여문다는 데서 이게 가래나무 추자입니다. 뭐 가래추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래나무 추라는 얘기예요. 추평 그럴 때 이 평자는 바둑판 평자이기 때문에 추평 그러면 이것은 바둑판을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죠? 가래나무, 즉 가을에 여문 어떤 나무 밑에서 바둑판을 펴놓고 바둑을 둡니다. 왠지 신성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이 추평이라는 참 재미있는 단어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동네 어귀 딱 하고요, 굴뚝에 연기 날 때쯤 나이 드신 두 할아버지가 평상 펴놓고 앞에 바둑판을 딱 들이대고 있습니다. 멋지죠? 물론 요즘은 바뀌어서 뭐 포카를 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옛날의 여유였고 옛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시선으로 절대 옛날 글자를 보지 마십시오. 다치지 않은 그대로의 글자를 살펴보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야, 글자를 다치지 말라 그러니까 도대체 글자를 다치게 하는 게 뭡니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억지로 분해를 해서 억지 뜻을 만들어내지 말고 당시의 상황, 즉 어원 속으로 들어가 봐서 그 글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번 글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건 꼴추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꼴이 뭡니까? 그렇죠. 풀을 베어가지고 묶어놓은 것을 꼴이라고 그러죠. 즉 그 꼴을 이렇게 포개포개 쌓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 그런 고을입니다. 즉 풀을 베어 묶은 꼴이 많은 고을에 세운 나라다 해서 추나라 추자입니다. 물론 이 추나라에서 맹자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추로 그러면 추나라는 맹자고 노나라는 공자입니다. 그래서 공맹을 한꺼번에 일컬을 때를 추로라고 하죠. 비유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 어디에서 났니? 그래. 옛날에 재밌는 일이 있었죠. 그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옛날에 그 실제 일화라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딱 만나면서 묻습니다. 네 성이 뭐냐? 그러니까 예, 성입니다. 그럽다. 옛날 사람들 발음이 좀 그래요. 성씨를 뭐냐고 그러냐면 성이 뭐냐?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름입니다. 너 무슨 생이냐? 그러니까 무신생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이 뭐냐? 성씨입니다. 이름이 뭐냐? 그래. 일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 성이름이라는 실제 그 조선시대 때 학자입니다. 그럼 무슨 생이냐? 그러니까 무신생입니다. 참, 어른 따라하면서도 자기 할 일 다 했죠.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의 상황을 고스란히 옮겨놓는 거죠. 한자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꼴을 베어가지고서 소위 말하면 풀이 많아서 꼴을 많이 베어서 그것이 고을 마당에 잔뜩 있었던 지경에서 세운 나라 추나라라는 얘기예요. 그게 추나라 추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태어난 맹자를 일컬을 때 추라는 지명을 갖다 따놓은 거예요.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이게 비유법에 참 기가 막힌 그런 능한
그런 나라만이 해낼 수 있는 여유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나무목이랑 관계가 있네요. 당연히 나무랑 관계가 있겠죠. 같이 한번 볼까요? 나무목 옆에 봄춘. 아까는 나무가 가을과 관계 있었다면 이번에는 봄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나무 중에서 봄에 무언가 좀 자란 잎을 먹을 수 있는 나무가 뭐였냐? 참중나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참중나무의 어린 잎을 먹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참중 어린 나무 무침이라는 게 있죠. 그것을 가리킬 때 봄에 올라온 잎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춘자가 붙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참중나무라는 뜻이 된 거죠. 우리 춘당 그러면요, 상대방의 좀 높여서 일컬을 때, 남을 대접하여서 그의 아버지를 일컬을 때 춘당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춘부장이라고도 합니다. 부는 마을 부자에 어른장을 쓰죠. 춘부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참중나무가 봄에 어린 잎을 딴다는 거예요. 참중나물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참중나물. 그러니까 봄에 피는지 가을에 여무는지에 따라 나무 이름이 결정된다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이것이 한자가 결합이 되면서 하나는 뜻을 따고 하나는 음을 딴다는 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얼음이나 가운데. 무슨 얘기일까요? 같이 볼까요? 얼음빙이 있고요, 가운데 중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원래 이것은 이거의 속자입니다. 물수가 있고 가운데 중이 있는 화할충자의 속자예요. 원래는 점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에 화할충이라고 하는데 그의 의미는 뭐냐면 물속이라는 거예요. 물속, 물 가운데. 물 가운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비어 있다고 본 거고요. 또 물 가운데는 물속은 뭐든지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화할충자가 된 겁니다. 우리 충적 그러면 쓸쓸하고 고요하다든가 그윽하고 고요한 걸 충적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물속이 어떠세요? 비어 있습니까? 절대로 비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왜 비일충이라고 그랬고 화할충이라고 했느냐? 물속에 무엇을 넣든 물은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흰물감을 넣든 오염을 넣든 깨끗한 걸 넣든 무엇을 넣든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래서 화할충자입니다. 여기서 화하다라는 것은 온화한 것처럼 무언가 다 끌어안는 것을 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속이죠. 기가 막힌 글자죠. 여러분, 물속 닮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 취할취, 뭔가 가지다란 뜻의 어원이 틀림없이 배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볼까요? 취할취자가 있거든요. 이건 취하다, 즉 가지다란 뜻이에요. 술 취하다란 뜻이 아니고 가지다. 그 밑에 무리중자, 즉 사람인 세 개의 변형 형태가 붙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된 거죠. 무리중자가 변해서 이렇게 됐고요. 취할취가 붙어 있는 자입니다. 즉 취락 그러면 뭔가 취하기를 여러 무리에서 한다고 그래서 이건 모으다라는 뜻으로 모을 취자입니다. 취락 그러면은 마을이라든가 부락을 취락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때 왜 떨어질 락을 쓰느냐? 마을과 마을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야, 떨어질 락을 왜 썼을까? 촐락 그럴 때 왜 떨어질 락을 썼을까? 한 번도 궁금해 본 적 없군요. 저는 무지하게 궁금했습니다. 왜 떨어질 락을 썼을까? 마을과 마을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집성촌이었거든요. 즉 성씨끼리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박가, 여기 예를 들어 김씨, 저기 무슨 이씨 해서 그것들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촐락이나 취락 이러면 떨어져 있는 마을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부락 이런 말도 있잖아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매산 옆에 절사네요. 같이 볼까요? 매산 옆에 절사. 즉 무슨 얘기냐? 산 언덕에 절이 있다는 데서 언덕치자를 얘기하다가 또는 이거 산 우뚝설 치자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대치 그러면 대립해가지고 산이 우뚝 서듯 서로 상황을 빗대고 있는, 대립하고 있는 양편이 서로 맞서서 버티는 것을 대치라고 그래요. 대할 대자에다가 우뚝설치, 산 우뚝할치라고도 하고 또 언덕치라고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노사간에 대치하고 있다. 참 재미있는 얘기죠. 마치 산이 우뚝 버티고 있듯이 서로 대립해서 버티고 있는 게 대치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한자는 정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꿩치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화살시 옆에 세추, 즉 무슨 얘기냐?
14종류의 꿩 중에서 화살 만드는 갈숲에 잘 숨는 꽁지 짧은 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까투리를 얘기하는 거죠. 꿩치자입니다. 치개 그러면 꿩과 닭을 얘기하죠. 사실은요, 우리 이 꿩을 얘기하는 글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4종류 중에서 그 화살을 만드는 갈숲에 잘 숨는 그러한 까투리, 꽁지 짧은 새,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꿩이다 해놓고 치라고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물과 관계가 있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삼수변이 있고요. 어려울 난이 있습니다. 즉 물을 건너기가 어렵다는 데서 이것은 여울물이다 해서 여울탄자입니다. 신탄진 그러면 새 여울 나루죠. 즉 새로 만든 여울물이 흐르는 나루터를 신탄진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것은 그 새여울 나루라고 그래서 대전 대덕구에 있는 어떤 흐르는 물, 신탄진,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겨울 이럴 때 여울은 전부 다 그 뭔가 물살이 굽이쳐서 흐르는 곳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귀라는 건 감각적인 걸 얘기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귀 옆에 머뭇거릴 류. 뭔가 귀에 머뭇거리는 감각적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데서 이것은 즐길 탐자가 된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 뭐 즐길 낙자하고 다르게 이것은 탐하는 거예요. 즐길 탐자예요. 탐닉 그러면 어떤 일을 몹시 즐겨 거기에 폭 빠져버리는 걸 탐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즐길 탐자를 자세히 보면요. 귓가에 여전히 머뭇거리는 우리 즐거운 일은 왠지 좀 그쵸? 여운이 남죠. 그걸 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남자분들 압니다. 술집에 가서 그 썸씽이 있은 후에 그 여운이라는 거, 그 느낌, 그걸 탐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여자분도 압니다. 네, 알죠? 그럴 때 쓰는 글자가 탐입니다. 그런데 즐길 낙자는 풍류로서 즐기는 걸 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즐기는 것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죠. 즐길 기자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즐기는 걸 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무언가 머리랑도 관계가 있네요. 같이 볼까요? 입이고요. 입에서 나오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어진 사람인이죠. 즉 입을 벌려서 몹시 웃는 사람은 모습이 바뀐다 해서 바꿀 때, 또 웃으니까 기쁘다 해서 기쁠열 이렇게 쓰이는 자입니다. 바꿀 때라고 하는데 우리 이태영 하면은 여성운동가요, 인권 옹호 법률가를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입을 벌려 기운이 나가고 허리를 제끼고 참 기뻐한다. 기쁠열 기뻐하다 보면 얼굴이 바꾼다 해서 바뀔 때라는 자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모습이 금방 바뀌는 사람들이 있고 안 바뀌는 사람이 있죠. 그래도 기쁘면 다 바뀝니다. 슬픈 것은 참지만 기쁜 것은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요. 뭔가 입도 있고 사사로운 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원을 들여다보면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렇게 나누어졌죠. 즉 사사로움에 기뻐하는 입이에요. 사사로움에 기뻐하는 입이라는 데서 원래는 기뻐하다라는 뜻이었다가 기뻐하는 것은 이가 드러나죠. 그러한 것에 반짝거리는 별 이름이다 해서 이것을 별태자가 된 겁니다. 사실은요. 아이벨태자가 앞에 육달월이 옵니다. 즉 몸속에 별을 하나 가졌다는 얘기예요. 사사로움으로 인해서 입이 벌어질 정도로 기쁘다. 이것은 원래 기쁠 이이고 또 기쁘다 보면 이가 드러나죠. 그 이가 반짝 빛나는 것이 별과 같다 해서 별태. 우리 태감 그러면요. 종이품 이상의 벼슬아치에게 내는 편지나 보고서의 겉봉에 살피어 보옵소서라는 뜻으로 쓰는 그런 글자로 태감이라고 하는 글자를 씁니다. 우리 훈서지나 이런 거 보낼 때 보면 금봉이라는 단어를 쓰죠. 삼가봉하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태감 그러면 종이품 이상의 벼슬아치들이 그 내는 문서입니다. 거기에 살펴보옵소서라는 뜻으로 쓰는 그러한 글자를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흙과 관계에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흙토 옆에 물결파자죠. 즉 흙이 물결처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며 비탈졌다는 데서 이게 언덕파자고 고개파자입니다. 파주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지명이죠. 네, 이게 피라는 음가를 가졌다면 가죽하고 전혀 상관없이 물결파, 즉 흙이 물결지듯
오르락내리락 언덕. 그래서 언덕파, 고개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물론 작은 언덕을 파라고 그래요. 큰 언덕이 아닙니다. 물결이 크게 있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도 언덕입니다. 언덕은 언덕인데 어떤 언덕이냐 같이 볼까요? 거기 언덕부잖아요. 언덕이 뒤돌아갈 만큼 높다 해서 이게 언덕판이에요. 언덕이 돌이킨다는 데서 산비탈, 고개 언덕에서 언덕판. 이거는 언덕 파자보다 조금 더 높은 언덕을 판이라고 해요. 판상주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덕 위에서 구슬을 굴린다는 뜻으로서 사실 구슬 굴릴 때 비탈진 데서 굴리면 더 잘 굴러가잖아요. 즉 무슨 일이냐? 어떤 새에 편승해 가지고 일을 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춤을 잘 못 추는데 흥이 났을 때 춤을 추면 더 잘 춰질 수 있죠. 즉 어떤 기운의 흐름에 올라타면 자기도 어느새 그 흐름대로 좀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걸 뭐라 그런다? 판상주환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자성어를 기억해 두시면 더 재미있겠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씨를 나타내는 팽자네요. 같이 볼까요? 북꽃자가 두드릴 꽃자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터럭자를 쌈 뭔가 나부끼는 거죠. 즉 북을 치면서 길을 휘날리면서 세운 나라라는 데서 나라팽이었다가 그곳에 있는 어떠한 성씨들을 뜻해서 성팽, 나중에는 부풀다란 뜻도 있습니다. 우리 팽충 그러면 중국의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만들어진 어원 속에는 본래의 뜻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성씨로만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원래는 부풀팽자였다는 얘기죠. 북을 치고 깃발을 휘날리고 이러면 막 사람 마음이 부풀어지게 돼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들뜨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팽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사람들끼리 세운 나라가 팽나라였다는 얘기고요. 그것이 나중에 성씨로 쓰이면서 성팽으로만 굳어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2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한번 원리와 논리로 이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